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북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교재 저자 김정현입니다. 자, 우리 오늘 25회 해설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춘천 중도에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수의 뭐가?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비롯하여 환호가 뭐죠? 환호라고 하는 거는 둘 한자, 둘레에다가 호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둘레에다 호수를 만들어 놓은 마을 주변에다가 해자라고 보통 하는데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흐르게 만든 거예요. 왜?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호가 있다는 얘기는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죠? 그 환호로 둘러싸인 마을터가 발견되어 이 시대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즉 고인돌, 비파형 동검, 환호 등을 통해서 어느 시대 유적인지 알아맞히면 되는 거겠죠. 여기 보니까 지금 뭐 비파형 청동 도끼도 있고요. 그죠? 비파형 동검의 끄트머리로 보이는 칼도 있고요. 다 청동제입니다. 바로 어느 시대? 그렇죠?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구나 라고 딱 파악하시고 문제 풀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생활이었다. 계급이 없다면은 전쟁도 없을 거고, 이건 신석기 시대까지 모습일 거고요. 반달 독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했다는 거, 이 반달 독칼이 매우 중요한 청동기 시대의 농경용 도구였죠. 우경이라고 하는 거는 소로 밭을 가는 건데요. 이건 아마 철기 시대에 들어가서 우리 지증왕이 우경을 전국적으로 장려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우경은 철기 시대에 들어가서 보편화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정착 생활은 신석기부터 나타나는 거죠. 움집은 신석기 농경과 함께 나타났던 정착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초보적인 집 유적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세모나게. 옆에서 본 모양 이렇게 돼가지고 구멍 뻥 뚫려 있고, 위에서 본 모양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신석기 시대 움집에 대한 그 움집 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비살무늬톡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신석기 시대고요. 그러니까 신석기, 4번도 신석기, 3번은 철기, 1번은 신석기 때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정답 2번 되겠네요. 이거 찾으셨나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재료에 해당하는 나라를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일까요? 자, 장사를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한쪽 머리를 열어놓아 문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을 해요. 뼈만 추려가지고 넣어놨다가 온 집안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곽을 만들어 놓고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뼈만 추려가지고 1명 집어넣고 2명 집어넣고 3명 집어넣고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나무 모양을 새겨가지고 나무 인형도 같이 여기다 새겨놓나 봐.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 부르죠? 가족 공동묘제. 어느 나라입니까? 옥저죠. 옥저의 가족 공동묘제. 옥저의 또 하나의 풍습으로는 역시 결혼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10월의 동맹은 고구려의 지생사고요. 단궁, 과마, 반어피, 짧은 활, 작은 말, 물개 가죽 이런 것들은요. 어느 나라의 동해의 특산물로 아마도 고구려에게 집단적으로 삑을 뜯긴 빼앗겼던 물건인 것 같아요. 그죠? 남의 물건을 줬을 때 12배로 갚는다. 이거는 우리 부여나 초기 고구려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하는 거, 이거 역시 동해에서 책화라고 부르는 풍습이었죠. 동해의 책화 되겠습니다. 옥저 찾는 거니까 1번. 역시 어렵지 않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유적을 통한 탐구활동을 묻고 있어요. 자, 구지봉 9마리의 거북이한테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했다는 구지봉. 수로왕비, 수로왕과 수로왕비가 있군요. 수로왕비는 어디? 가야지, 가야. 가야 중에서도 금관가야의 왕과 왕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성동고분군은 우리 가야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군으로서 여기저기 어디에요, 지금? 김해예요, 김해. 김해 대성동고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전기가야. 그죠? 금관가야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에 가면은요, 경상도 고령에 가면은 지산동고분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령 지산동고분은 대가야. 후기가 연맹의 맹주였던 대가야의 대표적인 고분군입니다. 구별해둘까요? 전기가야는 김해 대성동고분, 후기가야는 고령 지산동고분. 전기가야는 금관가야 중심, 후기가야는 대가야 중심. 위치하고 이름하고 알아두시고요. 자, 이 유적을 통한 탐구활동이니까 가야, 특히 금관가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보기에서 우산국 정보를 조사한다. 우산국은 누가? 신라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노래 알죠? 그죠? 신라 지증왕이에요. 관계없고요. 거서관 칭호라고 하는 거는 신라 초기 왕후죠. 박혁것의 거서관. 한 명 있었습니다. 2대부터는 남해 차차웅, 3대부터는 이사금 이런 식으로 왕후가 바뀌었었는데 맨 처음에 임금인 박혁것애가 바로 거서관이라는 왕호를 썼어요. 둘 다 신라 거예요. 신라.
외와의 교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가야는 뭐 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백제, 가야, 외 이런 트라이앵글 세력이 고구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연대도 많이 했었고요. 외는 아마 가야 쪽에서 넘어간 분들이 만든 나라가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가 매우 강해요. 특히 뭐 수로왕비 같은 경우에 허왕우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저쪽 인도 쪽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외 쪽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이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외와의 교류라는 거는 뭐 가야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있을 것 같고요. 삼국유사에 실린 어느 나라 가락국기가 바로 가야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 옛 책이다라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거죠. 삼국유사에서 가야사를 전해주면서 가락국기 이렇게 써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 가락국기라는 책은 없습니다만 이 가락국기는 가야사를 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었는데 아마 삼국유사를 만들 때까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뒤에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디귿과 리을은 바로 가야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디귿과 리을 정답 5번 되겠네요. 됐죠? 가야사에 대해서 유적, 유물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묻고 있는, 자,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 문제. 어렵지 않죠? 자, 온달이 아래 길을, 아이고, 온달 장군, 그죠? 신라가 바보 온달 그 사람이에요. 한강 이북에 우리 땅을 빼앗아서 군현으로 삼았다는 거야. 즉, 누가? 신라가 어디를? 온달, 어느 나라 왕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고구려죠, 고구려. 온달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를 말하잖아요. 그죠? 고구려인데, 고구려에서 신라가 한강을 빼앗았기 때문에 다시금 되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즉 신라가 한강역을 먹어서 고구려를 공격한 다음 다시 고구려가 이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한강 이북 지역을 신라가 먹은 게 언제입니까? 성왕과 진흥왕 사이에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죠? 성왕과 진흥왕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나라 지도 하나 그려볼까요? 남쪽을 좀 뚱뚱하게. 자,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이제 한강인데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연대를 해가지고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먹고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먹고 여기다 성을 쌓았어요. 이 성에 남겨진 비석이 바로 단양 적성비라는 거예요. 이 적성비가 한동안 온달 장군 성으로 알려져 있었단 말이야. 적성이라는 곳이. 그래서 온달 장군의 유품을 찾기 위해서 1979년에 단국대 조사단에서 여기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온달 장군에 뭐가 없을까? 건질 게 없을까? 막 찾고 있었는데 온달 장군은 온데간데였고 저녁 무렵에 우연히 발견한 비석이 바로 단양 적성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신라가 빼앗아서 쌓은 성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적성 지역은 신라와 고구려 사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신라도 뺏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구려 역시도 나중에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곳이지. 아마도 온달 장군이 내려와서 공격했다는 것도 이 적성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 양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라가 고구려에게서 성을 빼앗은 다음의 양상이므로 나제 동맹의 가장 중요한 성왕과 진흥왕의 동맹이 깨어지고 났었던 관산성 전투 이유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항상 연표 문제는요, 연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연도가 아니라 밑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정리해보라는 겁니다. 나제 동맹은 장수왕의 평양으로 천도하자.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신라와 백제가 맺은 동맹이에요. 이 동맹이 깨지는 게 바로 여기란 말이야. 한 120년 동안 나제 동맹이 맺어져 있었던 거죠. 웅진천도는 동맹을 맺었습니다만 백제가 결국 진 거지. 고구려한테 져가지고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왕 계로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인 문주왕 때 웅진으로 도망가요. 결과적으로 동맹은 더 강화됐겠지. 그죠? 동맹 강화로 진흥왕과 성왕이 다시 한강을 수복하기 이때란 말이야. 551년에 북한산비가 세워지는 걸로 봐서 한 그때쯤에 555년에 한 요때쯤에 아마도 이제 신라 백제가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로부터 성을 빼앗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백제가 이제 결국 신라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관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고 나서 신났던 진흥왕이 한강 하류까지 먹으면서 여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551년은 적성비가 세워진 해고요. 555년은 북한산비가 세워진 해예요. 그러니까 요 무렵쯤에 이제 성을 빼앗고서 다시 고구려의 복수를 받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설수대첩은 7세기 들어가서 수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이고요. 황산벌은 백제 멸망할 때, 매수성은 나당 전쟁이 끝날 때쯤의 모습이었던 거죠. 정답은 다 시기가 되겠네요. 이런 관계사 맺을 수 있겠죠? 그죠? 삼국은 항상 관계사로 보라 그랬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누가 더 강했던가? 어느 왕 때 누구와의 관계에서 누가 어떤 전투를 치르고 이런 것들 아마 세계 전투가 있을 거예요. 맨 먼저 백제가 전승기를 구했던 거는 4세기 평양성 전투. 여기서 백제가 고구려 고구건왕을 전사시켰죠. 두 번째는 광개토왕이 남진을 통해 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먹어버리는 전투인데 그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서기 400년에 고구려 광개토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장면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6세기 때 들어와서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진왕에게 결국 사망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 세 개의 분기점 기억하시고요. 7세기 들어가서는 대야성 전투라든가 살수적 같은 그 외의 전투들을 좀 추가로 기억하시면서 관계를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은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관계사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패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요. 자, 요 4번 문제 관련해가지고 내용 한번 점검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와나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국왕을 묻고 있어요. 자, 신령한 사람이 자장에게 알려서 자장법사 너희 나라는 여자가 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개판이야. 따라서 이웃나라가 해치려고 하니까 황룡사 구충탑을 세워라는 거예요. 덕은 있으나 위험이 없지 않냐. 여자기 때문에. 아,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웃나라도 해치려고 하니까 구충탑을 세우라고. 당시만 해도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왕이 되는 아주 드문 케이스였어요. 이때 선덕여왕, 진덕여왕은요. 매우 훌륭하던 분들이었죠. 여자로서 왕이 돼가지고 주위 나라들과의 관계도 잘 맺었었고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시기였다고 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위에서 의미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가 왕이 되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어떤 대외관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황룡사의 구충탑을 세워라라고 하는 거죠. 황룡사 구충탑 어느 형태? 선덕여왕 때였죠. 처음부터 선덕왕이라고 씁니다만 선덕왕은 여자도 한 명 있고 남자도 한 명 있어요. 여왕 하는 게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남자만 왕이 되고 여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여왕이란 말을 씁니다만 뭐 그냥 선덕왕 해도 틀릴 거 없어요. 그죠? 선덕왕, 진덕왕, 뭐 진성왕 이런 식으로. 선덕왕은요. 우리 신라 통일 직전에 우리 김유신, 김춘추 등장하던 그 시기 때 왕이에요. 신라 상대. 그죠? 자, 나는요. 백성들이 조세를 받치자 창고가 텅텅 비어 난리가 났어. 여기저기서 원종과 애노해난 같은 반란이 일어났대요. 이건 어느 왕 때? 이거는 신라 하대에 있었던 진성여왕 때예요. 그러니까 선덕왕 때 있었던 게 가, 진성왕 때가 한데 요거는 신라 상중하 중에서 상대, 요거는 신라 상중하 중에서 하대 때의 일이었습니다. 각각의 왕 때 있었던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볼까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부했던 건 이건 진흥왕 때예요. 진흥왕. 2차전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했던 거는 법흥왕 때고요. 각간 위용이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로 된 그런 노래를 편찬했던 거, 요거 바로 진성여왕 때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고등학생을 비롯한 그 학생들은 아마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국어 시간에도 배우게 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각간 위용이라는 사람이, 각간은 이제 우리 관등이었죠. 3대목이라고 하는 화랑집을 향가집을 편찬했던 게 진성왕 때 일입니다. 진성여왕 때.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김음도련을 진압했던 거는 요건 신문왕 때 신라 중대 시작하자마자. 진골로서 왕이 이렇게 생겼다 되어 있는데 신라 상대는 성골. 그 다음에 신라 중대부터가 진골들이 왕을 계승하던 시기예요. 5번은 가 때문에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우리 선덕왕, 뭐 진성왕 혹은 진덕왕 이런 여왕들의 업적들도 한편으로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별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이죠. 다음 절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고르랍니다. 국보, 구호 모르겠다. 그죠? 충남, 부여. 아, 부여 있구나.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으로 매우 아름다운데 목조 건물 양식을 이용했대요. 자, 그 다음 거.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그 내용을 탑 신부에 새겨놓았대. 이거 소정방이라는 놈이.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수도 사비에 딱 들어오니까 이 석탑이 있는 거야. 아주 아름답지. 중국의 석탑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석탑은 거의 뭐 최고입니다. 이 석탑 표면과 탑 신부와 기단부에다가 내가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써놨어요. 한때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해서 평제탑이라고 불렸던 수모를 당했던 탑이 바로 이 탑이에요. 평제탑. 무슨 탑이죠?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림들. 자, 맨 앞에는 이게 바로 정림사탑이에요. 목조 양식에서 석조 양식으로 변해가는 매우 중요한 과도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목조 양식을 좀 강하게 보이면서도 완벽한 석탑이에요. 석탑으로서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보세요. 딱 비례가 얼마나 정확한가. 요 딱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요 비례. 이런 게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훌륭한 탑. 백제의 미륵사지, 정림사지탑이고요. 2번은 잘 알고 있죠. 10원짜리에 있는 다보탑입니다. 신라의 탑으로 경주했을 거고요. 3번은 발해에서 만든 탑으로 보이는데 영광탑이라고 하는 저 위쪽 부여 쪽 땅에 가면 있는 발해 영광탑이고요. 전탑이에요. 벽돌로 만든. 4번은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신라 경주에 가면 있는 석탑입니다. 본래는 벽돌탑을 모방해서 돌멩이를
하나하나 깎았어요. 벽돌 모양으로. 그걸 쌓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다. 그래서 모전 석탑이라고 불러요. 석탑은 석탑인데 전탑을 모방했다는 거죠. 그죠? 신라 분황사에 가면 있습니다. 원래 7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층 또는 7층인데 위가 날아가고서 지금 3층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 익히 본 탑일 것 같은데 백제 부여 사비 익산 쪽에 있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 7층으로 된 탑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목탑 양식과 되게 유사해요. 돌멩이 하나하나를 나무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그걸 조립해서 만든 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탑을 모방한 석탑이죠. 목탑에서 석탑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그 석탑 돌멩이탑 매우 중요한 그 과도기를 보여준 탑입니다. 요거 다음에 양식으로는 요게 나온 건데 1번이 나온 건데 뭐가 먼저인지는 모릅니다. 시기적으로 요게 정림사탑이 먼저인지 미륵사탑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식으로 봤을 땐 요게 먼저고 요게 나중에 탑이에요. 자, 요거는 익산에 가면 있는데 무왕 때 만든 탑이에요.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 계획을 세우면서 미륵사라는 절을 만들었고 거기에 있었던 탑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양쪽에 석탑이 있고 가운데 목탑이 있었는데요. 석탑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거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졌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무너진 거를 일본 놈들이 시멘트, 뒤에 보여? 시멘트로 쫙 발라놓은 거죠.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서 시멘트 칠해놨어. 완전 탑이 뭐 얼마나 흉해.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다시 시멘트를 약품으로 하나 녹여가지고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 복원 과정에서 요 지하에서 사리함이 발견되고 요 사리함에서 상당히 많은 보물들이 나온 거죠. 요거 때문에 요 미륵사와 관련된 무왕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그런 탑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시험에 참 잘 나와요. 5번 탑은요. 일단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은 신라 거, 3번 발해 거, 4번 신라 거, 5번 백제 거. 위치와 어느 나라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시고 탑의 특징들 잡아 두시고 이 유형문에서는 탑이라든가 불상 같은 거 잘 나오는데요. 하나 좀 세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었고요. 이 문화유산에 반영된 공통적인 사상을 묻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뭡니까? 백제의 금동대학로고, 두 번째 거는 고구려의 사신도 중에 강서대묘의 현무도죠. 북쪽을 지키는 신인 현무를 그린 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백제의 금동대학로고요. 두 유산에 반영된 사상은 뭐예요? 도교죠, 도교.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표현했던 요 봉래산. 이게 봉황인지 닭인지 말은 많습니다만 봉황과 용. 용과 봉황 모두 사신 중에 하나거든요. 도교라고 하는 거는요. 우주 코스모스에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동서남북 사방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이걸 사신이라고 불러요. 천신, 지신, 사신. 동쪽에는 좌청룡, 우백고 서쪽에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런 신들이 지켜주고 있는 우주가 있는데 사람은 그 안에 아주 미미한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자연 속에 쏙 들어가서 그냥 사세요.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야. 그럼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연에 묻히면 사람 인자와 매산자죠. 신선선자가 돼요. 이러한 신선사상 역시도 도교에서 나온 사상들이에요. 이 신선이 사는 봉래산 이런 게 전부 다 도교 마인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신, 지신, 사신, 신선 이런 것들. 자, 관련된 거 볼까요? 불로정생과 현세구복 좋아. 그죠? 오래오래 사는 이게 바로 이제 도교란 말이에요. 도교. 그 다음에 소격선은 바로 조선시대 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관청이에요. 천신에 대한 거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요거 바로 맞지? 옥황상제 초제 맞고요. 연개선문은요. 불교가 융성하던 고대에 불교와 열탁된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교를 당에서 들여와서 장려했던 분이에요. 맞는 얘기고요. 시경, 서경, 역경 이거 전부 다 유교경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서, 삼경 그러는데 사서는 논어맹자 대학중용 여기다 삼경하면 시경, 서경, 역경이에요. 시, 그 다음에 서, 역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합쳐가지고 유교에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교 얘기지, 유교, 도교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교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관련된 유적, 유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교는 별로 정리할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해두면 좋아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밑줄근 기억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무진주라는 걸 갖다 요 무진주? 우리 구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주의 향리, 안길이 대정성부터 잡혔다는 거야. 이튿날 거듭공이 떠나면서 말하기를 도승님 찾아와라 라고 했다는 거야. 거듭공 서울로 와서 재상이 됐어요. 나라의 제도에 해마다 지방의 향리 한 명을 서울에 올려보내 지키게 하고 있었는데 안길이 차례가서 도성으로 왔어.
와서 어떻게 돼서 이제 뒤에 얘기 들으면 안길이 이 거두공을 만났겠지. 그래서 옛날에 그 은혜를 갚으면서 뭔가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자, 지금 외주의 향리가 서울에 올라와서 지키는 거예요. 서울을 상이라고 하거든. 서울에 올라와서 지킬 숫자. 누가? 향리가. 상수리라고 불러요. 서울에 올라와서 지키는 관리 이런 뜻이죠. 이 상수리가 올라와가지고 지켜주는 제도, 이 상수제도인데 이 상수제도가 고려에 들어가면은 기인제도가 돼요. 지금의 기인이라 돼 있는데 이 기인제도는 고려 들어가서 태조가 상수리, 향리가 아니라 향리의 자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머물게 하는 제도예요. 이 상수리와 기인은 왜 했을까? 삼국유사가 이제 고려 때 쓴 거니까 지금의 기인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상수리와 기인은 바로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그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인질이 되는 거예요. 인질. 신라와 고려만 해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를 내보내거나 이럴 수 없었기 때문에 거꾸로 지방 애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인질로 있는 거지. 만약에 이네 동네에서 난리가 나면 넌 죽어! 이런 식으로. 혹은 네 아들은 죽어! 이런 식으로. 이 인질제도로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더 강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바로 상수리와 기인제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뭘 찾으면 되겠어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바로 3번.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지방 세력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1번 좌수별감은 유양소. 그 다음에 대가는 어사대, 고려에는 어사대와 중소몰상의 낭사가 하는 건데 대가는 왕한테 잔소리도 하고 감찰도 하는 그런 기구예요. 보통 대관을 감찰관, 간관을 잔소리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가는 왕을 견제하는 기구였고요. 수령보좌 풍속규정 역시 유양소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거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방 세력인데. 그죠? 이건 중앙에 주요 고위관원들이 있겠지 뭐. 그죠? 이 두 개는 고려 말에 생기고 조선 때 활성화되는 유양소라는 기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9번입니다. 다음 두 사건의 공통된 내용. 도적들이 나라 사람 쪽에서 일어났는데 붉은 바지를 입어서 적고적이라고 불렀대. 적고적. 이 적고적, 적의적 중에 대표적인 게 앞서 봤던 바로 원종과 애노예요.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입니다. 원종과 애노를 비롯한 적고적, 적의적 등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거 신라 말 의일이고요. 공주명학소의 망이망소에나 이것도 많이 나오죠. 공주명학소 향부곡설 때 그 소인데 특수행정구역에서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거는 고려 무신집권기. 고려 무신기 신라 하대에는요 정치가 제대로 안 된 거지. 이때는 호족들이 지방에서 막 난리를 피우면서 지네 맘대로 국가를 운영했던 거고 무신기는 누가 또? 무신들이. 이 호족과 무신의 공통점? 멍청하다. 공부 안 했어요. 그죠? 멍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치 제대로 못해. 그래서 곁에는 항상 유학자들이 있었어. 호족들과 결탁했던 거는 육두품이었고요. 무신들은 능문능리, 학문에도 능하고 관리로도 능한 신인 세력을 뽑아가지고 걔들 옆에 두고 정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가 아름답게 운영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막 탄탄한 시스템으로 운영된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일부 브랜드에 의해서 막 운영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제대로 안 걷죠. 그 와중에 백성들은 세금의 포탈, 세금의 어떤 수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일어난 게 바로 이런 밀란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밀란들은요, 거기다가 백성들이 일어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먹고 살기 어려우면은 백성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늘 세금이라든가 삼정문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란이 무슨 왕에서 문제겠어. 그죠? 이런 건 전부 다 너무 거창하단 말이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10번입니다. 가인물의 활동을 묻고 있는데요. 낙산사, 화엄, 문무왕 라고 다 나왔죠. 그죠? 화엄 사상을 정비했던 신라 중대 매우 유명한 승려 바로 의상입니다. 의상수산 들어와서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같은 사찰도 되었고요. 그다음 낙산사 가면요 의상대라고 있어요. 의성이 머물렀던 장소가 의성대죠. 우리 지난번 고성 산불 때 불이 나가지고 지금 복원했습니다. 그 산불로 강원도가 다 타면서 안타깝게도 의상대까지 불타버린 거죠. 매우 중요한 건물이었는데 지금 복원된 건물이 있습니다만 이 의상대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상 관련된 그런 그 유적들이고요. 부석사, 봉정사, 낙산사 이런 것들. 이 화엄정은 바로 통합불교였기 때문에 의상은 문무왕의 옆에서 측근이 되어가지고 정사를 돌봤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이 양반은 특히 민간에도 불교를 보급하기 위해서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나무 관세음보살 많이 들어봤죠? 이 관음보살은
볼관자의 소리, 음자예요. 세상은 세상 세자고요. 세상의 소리를 보고 듣는 분이 관음보살 혹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옆에 있다가 우리가 관세음보살! 그러면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 눈이 100개야. 그래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얼굴이 11개고 손이 1000개야. 천수관음, 백안관음, 11면관음 이렇게 불러요. 눈은 100개, 손은 1000개, 얼굴은 11개 막 괴물처럼 생겼지만 늘 보고 있다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분인 거지. 이 관음신앙, 관음보살이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줄 거라는 그런 신앙으로 불교 대중화에 귀한 분이 바로 우리 의상대사예요.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자, 1번의 수선사결사는요. 진울이라는 고려 무신집권기 때 유불치는 진울의 제자죠. 혜심이라고 하는 분이 본래 유학자였거든요. 유교와 불교가 하나다라고 했었던 분이고요. 3번은 이거는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고려 문벌귀족기 때 문종의 넷째 아들 의천이 주석서를 모아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만들고 속장경을 조판합니다. 속장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의천이 만든 장경이고요. 그게 이제 교장들이에요, 교장. 교장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주석서에 대한 거고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호 천축국전 5개의 천축국에 갔다 오신 분 누구? 해초지, 해초. 신라 때 해초, 신라 중래 때. 정답은 5번 되겠네요. 뭐 의상, 원효, 진울, 의천 다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업적들 정리하시면 불교 문제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